오진영 교수입니다. 오늘 화공양론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진영 교수입니다. 오늘 화공양론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챕터 3의 안녕하세요. 오진영 교수입니다. 오늘 화공양론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챕터 3의 거의 마지막 파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Objectives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Express in words how to form the material balances for processes involving single or multiple component. To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strategy to assist you in solving material balance problem. 이제 멀티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도 좀 볼 거고요. 사실 이 매트리얼 밸런시스의 문제는 사실 좀 일종의 좀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공양론이 대부분 문제를 풀고 이제 답을 맞추고, 근데 그러한 문제가 매트리얼 밸런시스라는 큰 컨셉과 에너지 밸런시스라는 큰 컨셉을 가지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최종 여러분들의 이 수강의 달성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의 유형을 익히게 하고 어떻게 매트리얼 밸런시스를 디자인하고 혹은 문제에 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계 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3는 아마 이번 주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챕터 4, 챕터 5, 챕터 6까지 다양한 매트리얼 밸런시스의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진도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를 나가기 이전에 문제 하나만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저번 강의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같이 풀었던 문제인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짚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concentration of cells using centrifuge. 센트리퓨즈를 이용한 셀의 농축 과정, concentration, 농도를 높이는 농축 과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다 읽어봤겠지만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determine the amount of cell-free discharge per 1 hour. 그러니까 hour라는 거 1 hour. If 1000 liter per hour are fed to the centrifuge. 이 문제 뭐냐면 이제 1000리터, 시간당 1000리터의 원용액이 센트리퓨즈에 주입됐을 때 셀 프리 디스차지의 양을 계산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센트리퓨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센트리퓨즈라는 게 원심 분리기인데요.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용액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여기서 centrifuge hour are fed to the centrifuge. 이 문제 뭐냐면 이제 1000리터, 시간당 1000리터의 원용액이 센트리퓨즈에 주입됐을 때 셀 프리 디스차지의 양을 계산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센트리퓨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센트리퓨즈라는 게 원심 분리기인데요.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용액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여기서 세포겠죠. 세포의 농도를 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세게 이렇게 돌리면 무거운 게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라앉은 이 용액을 농축화시키는 그런 그 실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트리퓨즈를 이용해 가지고 1000리터, 시간당 1000리터가 들어왔던 원 용액에서의 셀이 없는 디스차지된 양을 계산해라. 이걸 가지고 사실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좀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메인 내용은 사실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문제만 보고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게 오늘의 핵심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저번에 한번 봤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정리된 거를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원용액, 시간당 1000리터가 들어오는 원용액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안에는 리터당 500mg의 셀이 들어있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무거웠던 셀이 가라앉는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농도를 무게의 비로 50%까지 셀로 높이 고농축화 시킨 겁니다. 그런 다음에 셀이 고농축화됐으니까, 고농축화됐다는 말은 셀의 비율은 높아지고 그 안에 용액은 버려진 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셀이 없는 부분, 셀이 이제 제거된 용액은 따로
discharge가 이제 버리다라는 뜻인데 cell-free discharge, 셀이 이제 없는 discharge된 플루이드 양만 D라는 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텀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Material Balance의 문제에 푸는 유형은 거의 다 대부분 동일한데요. 첫 번째는 Overall Material Balance를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시간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Choosing Basis는 1시간으로 고정하는 게 좋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했을 겁니다. Overall Material Balance는 뭐냐면 이 feeding 했던 첫 번째 원용액 F는 P 플러스 concentrate, 그 농축된 P 플러스 self-free discharge D로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D, discharge는 양을 구하라는 게 D를 구하는 거니까 이 D를 구하려면 이 P만 뒤로 넘기면 D는 F-P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결국엔 F-P만 구하면 결국 D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cell-free discharge 된 양을 구하라는 거니까 사실 셀과 discharge 된 플루이드를 나눠서 material balance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저번 강의를 좀 마무리 지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식은 동일한데 설명이 좀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material balance를 셀 입장에서 한번 세워보죠. 그러면 이게 1000리터가 들어왔죠. 그렇죠? 1시간이니까 사실 아우어는 1이니까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러면 1000리터가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셀의 매터리얼 밸런스를 세워야 되니까 그 1000리터 안에 셀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이 아래의 내용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리터당, 원용액 리터당 500mg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1리터 1000리터가 되죠. 원용액 1000리터 곱하기 1리터 분에 500mg이 들어가 있으니까 1리터 분에 500mg 셀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밀리그램을 다시 또 그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잘 보면 이 힌트가 있는데요. 이 D에도 그램이 써져 있고요. 이 P에도 그램이 써져 있죠. 이 말은 이 앞에 있던 리터 단위도 그램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1g과 이 밀리리터의 단위도 그 단위환산 인자를 이용해 가지고 밀리그램을 없애줄 이 단위환산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500g이 됩니다. 이 안에 것만. 이 부분은 뭐죠? F에 대한 것만의 셀 매트리얼 밸런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F, D, P가 있지만 이 D는 셀이 없기 때문에 이 셀의 매트리얼 밸런스는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F의 셀의 무게는 500g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P는 사실 우리가 P의 절대 그램은 모릅니다. 다만 알고 있는 거는 1g당 50%가 셀이라고 그랬으니까 1g 분의 0.5g의 셀이 비율이 되겠죠. 그렇죠? 최소한으로 적게 적은 비율인 겁니다. 그렇죠? 이 숫자가 코드상 의미가 없죠. 왜냐면 비율로 어차피 나눠질 테니까. 그럼 1g당 0.5g의 비율로 최소화시킨 거에 최종 Pg을 곱해주면 이 P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미지수가 결국 이 P 하나만 남기 때문에 0.5Pg이 되겠죠. 그렇죠? 0.5Pg은 500g이 되겠죠. 셀의 매트리얼 밸런스에. 그러면 이 P는 어떻게 됩니까? 1000g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 P가 1000g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P가 50%가 셀이라 그랬으니까 이 1000g 중에 셀은 0.5고요. 0.5, 프랙션으로 0.5고요. 그럼 1000g 곱하기 0.5면 500g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P 중에 셀이 500g이면 당연히 그 유체, 플루이드도 500g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이제 셀로 나눠서 매트리얼 밸런스를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플루이드, 이제 어떤 그 액상에 대한 매트리얼 밸런스를 한번 세워보죠. 액상 매트리얼 밸런스는 당연히 1000리터가 들어온 거였고요. 거기에 중요한 거는 밀도를 곱해줘야 돼요. 밀도. 이게 그램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니까 이 액상의 밀도가 필요합니다. 이 액상의 밀도는 초기 유입된 피딩의 액상의 밀도는 1g/cm 세제곱으로 이미 다행히 알려줬기 때문에 그 밀도를 곱해주고, 그리고 1cm당 이 밀도를 곱해주고, 그리고 리터를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바꿔주는 단위 환산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엔 g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F에 대한 거죠. 그게 1000g의 P의 0.5 프랙션을 그대로 곱해준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P에 대한 거죠. 그렇죠? P 우리 이미 구했죠. 그렇죠? 액상에 대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액상에 대한 것만 구했고 P는 사실 우리가 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500g인 걸 알 수가 있죠. 요거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D 그렇죠? 구해야 할 D를 정하면 이 부분은 10의 6승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F는 결국 F는 10의 6승, P는 500g 그렇죠? 10의 6승 그램, 500g 그러면 이 D를 구해야 되니까 이 P만 1로 넘기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10의 6승 그램 빼기 500g이 돼서 최종 답을 원하는 게 이 D의 값이 되는 거고 이 D의 값을 구하려면 요 셀의 메테리얼 밸런시스로부터 P의 이 조성 및 요 절대적인 그 그램을 알 수 있어야만 최종 이 플루이드 유체가 없는 셀이 없는 셀 프리 디스차지의 어마운트를 D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이와 같은 문제가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쉽고 단순하지만 매트리얼 밸런시스 문제를 푸는 과정을 매우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버롤 매트리얼 밸런시스를 세우고 그리고 그 각 성분에 대한 세부적인 매트리얼 밸런시스를 세워서 각각 필요한 식과 그 식을 유도해가지고 최종 원하는 값을 유도해서 그 값을 최종 식에 적용한 다음에 원하는 값을 구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매트리얼 밸런시스의 전형적인 문제 형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좀 여러 번 연습해 보길 좀 권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예제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mple, the blending of gasoline. Will you save money if instead of buying the premium 89 octane gasoline at $2.987 per gallon that has the octane you want, you blend the sufficient 93 octane, the supreme, at $3.137 per gallon with 87 octane regular gasoline at 2.837 per gall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이미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좀 알려줍니다. Blending of gasoline. 이제 사실 휘발유를 가솔린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가스라고 보통 가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 미국에서는 휘발유를 가스라고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스는 도시가스 같은 걸 좀 생각하잖아요. 부탄가스나. 근데 미국에서는 보통 휘발유를 가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휘발유의 섞음, 뭐 이런 주제를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차가 있는데 이 차를 우리가 89 옥탄가를 넣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면 우리나라 휘발유는 그 이제 정유소를 가면 주유소를 가면 우리는 사실 이 옥탄가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 옥탄가를 하면 휘발유의 품질을 얘기해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휘발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휘발유의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만 가도 이 세 가지 그레이드로 87, 89, 93물의 가격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좀 비싸죠. 그래서 보통은 이 옥탄가 세팅이 높은 차가 있고 낮은 차가 있는데 낮은 차 좀 경제적인 좀 경차나 조금 소형차 혹은 뭐 준중형차 정도는 이제 옥탄가 세팅이 낮게 돼 있어서 이 드라이빙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낮은 옥탄가로 좀 경제적으로 자동차를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 저렴한 걸 쓰거나 89옥탄, 그러니까 89를 쓰기도 하는데요. 좀 프리미엄이라고 보통 칭하는 93옥탄가는 보통 퍼포먼스 자동차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흔히 생각하는 좋은 차들, 뭐 어떤 스포츠카들이 대체로 그런 예가 되겠죠. 그런 차들은 고옥탄가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이 휘발유 넣는 그 캡에도 이 옥탄가를 이 정도 이상을 넣어줘라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사실 선택할 그 기회가 없고 보통 그냥 고급 휘발유라 해서 엄청 비싸게 또 받는 휘발유가 있어요. 이 값이 지금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면 지금 1,400원이 일반적인 휘발유인데 뭐 프리미엄 휘발유는 1,800원, 1,900원 엄청 더 비싸게 받죠. 근데 다행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왜 이게 보통 우리나라의 선택권이 없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고옥탄가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옥탄가는 거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선택권을 좀 뺏긴다라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휘발유의 품질은 비교적 좋은 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웬만한 프리미엄 차들도 그냥 고급 휘발유 안 넣어도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옥탄가가 높을수록 좋은 휘발유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이 옥탄가가 높으면 어떤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냐면은 이 노킹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동차의 내연기관이죠. 앞으로는 이제 휘발유를 자동차에 잘 안 쓰게 되겠죠. 이제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다음 세대들은 과거 이제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은 시대가 있었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전기차의 발전이 워낙 빠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좀 지나면 이 문제도 사라질 이 예제도 이 책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 옥탄가가 높으면 이 엔진에서 우리 사행정 사이클 기간의 이 힘을 내는 그 단계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그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단계에서 폭발할 때 이 폭발이 제대로 나야 되는데 옥탄가가 낮을수록 원치 않는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옥탄가가 높을수록 이 원하는 타이밍에 이 폭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엔진 내에서 이 힘을 제대로 효율을 뽑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폭발 현상을 노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노킹을 줄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고옥탄가를 쓴다는 건 단지 좀 비쌀 뿐이죠. 근데 이 차는 보통 89를 보통 많이 넣으니까 89 옥탄가를 가지고 이 휘발유를 이제 여기다가 주유를 하고 싶은데 이 보아하니 좀 더 싼 87 옥탄가도 있고 좀 더 비싼 89보다 좀 더 비싼 93 옥탄가도 있는데 이 값을 보아하니 89 옥탄가만 넣는 게 더 저렴할지 혹은 87이랑 93을 섞어서 넣는 게 더 경제적일지 물어보는 그 일종의 이 돈을 매터리얼로 가정하고 이 밸런시스를 한번 세워서 최적의 밸런시스를 찾아보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89 옥탄가를 넣고 싶은데 그럼 89 옥탄가만 넣는 게 싸냐 아니면 87과 93을 섞어 넣는 게 싸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값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옥탄가를 매트리얼로 가정하고 교수님이 얘기했죠. 그 매트리얼 밸런스는 뭐냐면 최소의 소재를 넣어서 최대의 프로덕트를 만든다. 최소의 원자재를 넣어서 최대의 프로덕트를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최대의 89옥탄가를 만들어 봐라. 이런 게 대칭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이 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화학공학이라면 정유도 상당히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옥탄가에 대한 개념이랑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에서 좀 배우겠지만 이런 노킹 현상들까지 좀 간접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Material Balances의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이 기준이 되는 choosing basis를 잡아보겠습니다. 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이 기준이 되는 choosing basis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다 per gallon이라고 써 있죠. per gallon. gallon이라 하면 우리가 챕터 2에서 배웠던 리터의 어떤 단위 중에 하나죠. 이 1갤런은 대략 한 3.78 정도, 7, 8리터 정도 되는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많이 쓰는 어떤 부피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징 베이시스는 1갤런이 되겠고요. 1갤런당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값 1갤런을 추징 베이시스로 한번 매트리얼 밸런스를 세워보죠. 그 87 옥탄을 이제 1갤런 중에 0. 몇 갤런을 넣어야 될지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x로 비율을 그 0. 몇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x로 보고 93 옥탄가는 y 갤런을 봅시다. 1갤런 중에 x 갤런 플러스 y 갤런이 1갤런이 되겠죠. 그럼 결국 89 옥탄가 곱하기 1갤런이니까 1갤런이 87 옥탄가 곱하기 0. 몇이 되겠죠. 그 87 곱하기 0. 몇 갤런 플러스 93 옥탄 곱하기 y 갤런이 되겠습니다. 이 x, y는 더하면 1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1갤런을 우리가 넣기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 이 식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y만 뒤로 넘기면 x는 y 1-y로 되겠죠. 그럼 그걸 이제 다시 x 집어넣으면 우리가 각각의 이 식을 다 하나 풀어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x, y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x는 3분의 2가 되고요. y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 값을 곱해버리면 되죠. 이 89갤런의 89 옥탄가의 1갤런 값을 우리가 알고 있고 2.987달러인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 비율로 1갤런당 몇을 넣어야 될지 우리가 비율을 구한 이 XY를 구한 이 값을 이제 87갤런과 93갤런의 이 비율을 곱해서 더해보면 이 값이 2.936달러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원래 89 옥탄가만 넣은 값이 2.987이니까 이 87과 93을 더한 게 사실 조금 더 싸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넣으면 좀 더 싸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섞어서 넣고 싶진 않네요. 이렇게 뭐 어렵게 굳이 넣을 필요 없이 그냥 89 옥탄가를 넣는 게 시간이나 이런 걸 더 세이브하는 게 더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안에 사실 매터리얼 밸런스 핵심의 어떤 그 논리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캐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터리얼 밸런스를 대략 어떻게 세우면 좀 되겠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choosing basis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걸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지 나머지를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1갤런으로 잡고 1갤런을 x, y로 나눈 뒤 각각의 상을 치환해서 넣어준 다음에 그 값을 구한 거를 그대로 곱해서 값을 비교해주면 그게 원하는 문제의 답이를 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주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교수님이 사실상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익히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실 책에도 이 가이드가 사실 있습니다. 이 순서들을 어떻게 해봐라.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나하나씩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그럴 필요의 내용도 너무 좀 불필요한 내용도 좀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핵심만 추려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Material Balances를 푸는 아주 좀 정석의 어떤 시퀀스를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입니다. 이 타이틀은 A General Strategy for Solving Material Balance Problems. 사실 이 책에 이 10가지 스텝을 쫙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다 중요하죠. 사실 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중요한데 저는 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안을 하자면 책에 있는 이 가이드의
이 스텝에 대한 모든 내용은 한 번씩 여러분들 정독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좀 주요한 포인트들만 좀 짚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체크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read and understand the problem statement.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제 문제에서 언급해 주는 거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draw a sketch of process and specific the system boundary. 사실 이전의 그림에서는 이 문제에서 다이어그램을 다 알려줬죠. 사실. 그렇죠? 문제를 풀 때. 근데 이게 사실 알려주는 게 안 알려줘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스케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그냥 다 이제 제공했던 그림인데 사실 문제에서는 이 스케치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문제만 읽고 이 스케치를 그림에 나왔던 스케치대로 다 여러분들이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부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드로우 할 수 있게끔 좀 가이드를 해서 문제를 풀 생각이고요. 그 스케치 예를 들면 센트리퓨즈 문제, 셀의 그 농도를 높이는 문제도 사실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면 또 이게 막상 잘 안 써져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을 해야 되고요. 드롭 스케치를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F, 뭐 P, 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몇 리터가 들어갔고 몇 그램이 나갔고 뭐 이런 걸 여러분이 써 주셔야 합니다. 화살표와 블락을 이용해가지고 블랙 다이어그램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문제를 풀기. 딱 문제를 읽고 나서 그 문제를 따다닥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고 정보를 따다닥 기입을 해주셔야 문제를 푸는데 효율적으로 체크하기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place labels for unknown variables and unknown variables and values for unknown variables on the sketch. 이게 뭐냐면 사실 결국에는 문제를 풀려면 x항이나 y항 모르는 항을 하나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표시를 해 두라는 겁니다. 최종 문제를 뭔가를 풀으라는 건 어떤 항을 최종 찾으라는 건데 그 항 말고도 여러 개를 이제 unknown 값을 알지 못하는 값으로 놔두는데 사실 알려준 소스만 가지고 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로를 찾듯이 하나씩 그 모르는 항들을 알려준 정보로 조합해가지고 얻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보통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이 값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놔라, 라벨링을 잘 해놔라 라는 게 세 번째 스텝인데 세 번째 스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스텝은 사실 연관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스케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알고 있는 값과 모르고 있는 값들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써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obtain any missing needed data. 사실 요거는 너무 이 3번 안에 다 녹아져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빠진 데이터들을 체크해라, 얻어라. 이 빠진 데이터들을 얻어라는 것은 사실 주어진 데이터로 다 뽑을 수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choose a basis. 사실 제일 중요하죠. choosing basis.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게 사실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이 문제 풀기 위한 몸풀기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진짜 문제를 풀려면 추징 베이스를 딱 이제 거기서 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 스케치하고 정보 다 적고 하면 이제 준비 운동 끝난 거고요. 이제 시작을 이제 추징 베이스로 딱 설정한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 6는 determine the number of unknowns. 사실 이것도 3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숫자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스텝 7은 determine the number of the independent equations and carry out the degree of freedom analysis. 이게 independent equation이라는 말은 사실 이전에 문제 풀었을 때 우리가 휘발유 때 x 플러스 y는 1로 적어놨잖아요. 이런 식을 independent equation이라 그래요. 다른 식으로 변환될 수 없는 독립된 식들, 그렇죠? 이 식은 다른 식과 혼용되지 않고 독립된 이 식에서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식들을 의미하고요. 사실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하는 얘기는 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텐데 degree of freedom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미지수가 식이 하나면 식에 미지수가 하나일 때만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지수가 두면 식이 두 개 필요하죠, 그렇죠? 왜냐면 미지수를 두 개를 식 하나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면 식도 두 개여야 되고 미지수가 세 개면 식도 세 개여야 된다는 그러한 너무 당연한 우리가 과거
수학 문제 풀 때 필요했던 전제 조건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파란색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번 스텝 8은 write down the equations to be solved. 사실 이제 추징어 베이시스를 설정하고 그리고 unknown, known 그리고 알지 못하는 혹은 알고 있는 식들 그리고 수치들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문제에서 알려준 이퀘이션들을 또한 다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려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잘 조합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 이퀘이션은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다 다르니까 문제 풀면서 한번 요거는 좀 감을 익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8번이. 그리고 9번은 solve the equations and calculate the quantities asked for.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하는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답을 이러한 이퀘이션, 최종 우리가 설정한 이퀘이션을 가지고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 9번은 어쩌면 같은 맥락의 스텝이죠. 그리고 10번째 스텝은 check your answer. 당연히 이제 답을 검산해봐라, 체크해봐라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스텝들을 다 밟고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어왔었어요. 문제가 사실 좀 쉬워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하에 이제 앞으로는 스케치나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좀 그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Understanding the problem. A train is approaching a station at 105 cm per sec. A man in a car is working forward at 30 cm per sec relative to the seat. He's eating a foot-long hot dog which is entering his mouth at the rate of 2 centimeter per sec. An ant on the hot dog is running away from the man's mouth at 1 centimeter per sec. How fast is the ant approaching the sta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걸 조금 이해하려면 조금 머리를 조금 더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문제를 한번 좀 풀이를 해보면 이 기차가 105cm, 초당 105cm를 나서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30cm로 같은 방향으로 또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핫도그를 먹고 있는데 핫도그를 이제 기차의 반대 방향으로 2cm per sec로 이제 먹고 있었대요. 그럼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근데 그 위에 개미가 한 마리 있었고 그 개미가 옆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핫도그 반대 방향으로 다시 1cm per sec로 또 도망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개미의 속도는 몇 cm per sec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일종의 추징 베이시스 얘기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단순히 생각하면 이제 사실 답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한 2분 뒤에 여러분들의 한번 답을 생각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아마 암산으로도 푸는 학생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 이 개미의 속도를 구하라는 건데요. 이 개미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안에 속도들을 좀 알아야겠죠. 기차는 초당 105cm를 가고 있었고 그 안에 타고 있던 남자아이는 초당 30cm를 가고 있었고 또 이 학생은 초당 2cm로 핫도그를 먹고 있었고 그 위에 있던 개미가 1cm, 초당 1cm로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이 속도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기차 속도 더하기 그 안에 아이의 속도, 걸음 속도, 그리고 핫도그를 먹는 속도를 빼주고 그 위에 있는 개미 속도를 더해줘서 마치 134cm/s가 답일 것 같지만 사실 이 2는 허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잘 다시 읽어보면은 입에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1cm/s로 개미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이 핫도그가 이 입 뒤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 이 2cm는 의미가 없는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손 자체도 이 아이의 결국에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이 핫도그의 속도와 상관없이 이 아이는 135cm/s로 우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그 위에 이 개미가 1cm/s로 또다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2를 더하지 않고 그냥 개미 속도 1만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답은 기차 속도 더하기 그 아이의 걸음 속도 더하기 개미의 속도만 더해주면 결국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답은 136cm/s가 되겠죠. 이번 예제도 한번 같이 볼까요? Placing the known information on the diagram. A continuous mixer mixes the sodium hydroxide with H2O to produce an aqueous solution of sodium hydroxide. The problem is to determine the composition and the flow rate of the product. If the flow rate of sodium hydroxide is 1000 kg per hour, and the ratio of flow rate of water H2O to the product solution of 0.9. Draw a sketch of the process and put the data and unknown variables on the sketch with appropriate levels. We will use this example in subsequent the illustration of the proposed the strategy. 이 문제 어떤 문제냐면 제가 이제 우리 그 General Strategy for Solving the Material Balances 파트 슬라이드에서 사실 스케치를 우리가 직접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직접 그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전 문제까지는 사실 문제에서 다 제공을 해준 격이었는데요. 이제는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이어그램, 이 Material Balances를 개선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거기에 플로우 화살표 예를 들면 뭐 하나가 들어와서 두 개로 나간다든지 이런 거를 문제를 읽고 표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알고 있는 값과 알지 못하는 미지수의 어떤 정보들을 라벨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초징 베이시스는 1시간으로 해보고 그 다이어그램을 여기 한번 그려보고 거기에 따른 material balances를 이 블랭크 안에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보신 뒤에 같이 한번 이 답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이어그램과 매터리얼 밸런시스를 한번 고민해 봤나요?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좀 어려워하더라도 뭐 사실 이게 처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한번 같이 어떻게 이게 설계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믹서를 가지고 컨티뉴스하게 이 두 개를 섞는다 그랬잖아요. 다이어그램을 가운데 블락 하나를 먼저 그냥 그리는 겁니다. 이 뭐가 됐든 센트리퓨즈가 될 수도 있고 믹서가 될 수도 있고 스프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세퍼레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배운 대로. 근데 여기서는 이 믹서입니다. 우리가 단일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블락은 사실 하나만 그려도 웬간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플하게 공정이 더 들어오면은 이런 블락을 여러 개 그려야겠지만 지금 단위에서는 가장 심플한 모델 문제만 풀기 때문에 이 블락을 먼저 하나 그려두고 이 문제에서 제시한 어떤 이 유닛 프로세스를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믹서가 되겠죠. 시스템 믹서라고 적어져 있는데 그냥 믹서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의 뭐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로 물, H2O.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산화나트륨 혹은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라고 하는 NaOH가 들어오죠. 그렇죠? 각각 100% 순수한 그 성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사실 물에 대한 중량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unknown variable이죠. 물에 대한 중량은. 그리고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도 이제 100%가 들어오는데 이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에 대한 이 키로수는 알려줬습니다. 1000kg per hour. 근데 우리가 제가 한 힌트를 준 건 사실 추징 베이스를 1시간으로 고정을 하자고 했잖아요. 사실 이 시간으로 나오면 시간당 뭐가 나오면 추징 베이스는 1시간으로 잡아두는 게 보통 일반적인 룰이라고 공식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잡는 게 가장 편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F는 이미 알려줬었고요. 수산화 나트륨은 이제 F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섞여서 최종 P라는 어떤 우리가 임의로 정한 P로 최종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매트리얼 밸런시스를 세워보는 겁니다. 이 책에서 가이드를 해준 매트리얼 밸런시스는 요 그림인, 요 표인데요. 이걸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럼 이 시스템의 바운더리에서의 컴포넌트들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랑 이제 H2O. 매트리얼 밸런시스는 어떻게 하냐면 각각 성분으로 적어주면 좋습니다. 성분으로 이렇게 컴포넌트로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워터. 그러면 이제 최종 이 P에 대한 매트리얼 밸런시스를 지금 쓰는 겁니다. P에 대한. 그러면 이제 P 안에서의 NaOH의 어떤 중량이 있겠죠. 중량, 최종 어떤 킬로그램에서 이 결국 P는 뭐냐면 P는 W 플러스 F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P 중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 W라고 쓰는 거는 이제 오메가의 소문자인데요. 이 오메가는 웨이트 프랙션을 의미합니다. 웨이트 프랙션. 그러면 웨이트 프랙션은 뭐죠? 최종 합분의 어떤 특정 성분, 합분의 특정 성분이 분자로 가는 거죠. 그죠? P가 최종 합이잖아요. 요 F와 W가 합쳐진 최종 합분의 특정 성분 P에 대한 무게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NaOH에 대한 매트리얼 밸런스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 상태가. 그죠? 그리고 물에 대한 거는 특정 물도 일종 이제 P에서 어떤 중량을 갖고 있겠죠. 이 섞여진 안에서의. 그리고 그게 웨이트 프랙션으로는 오메가 P의 H2O라고 써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최종 그 물에 대한 그 웨이트 프랙션은 PH2O라고 쓸 수가 있고 전체 합한 것분의 P 안에서의 H2의 웨이트 프랙션이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탈은 이 두 개 합친 게 P가 되는 거고요. 이 웨이트 프랙션 두 개 합친 게 1이 되겠죠. 웨이트 프랙션의 합은 1이 최종 1이 돼 0.몇 0.1 이렇게 더하면 최종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웨이트 프랙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건데요. 문제에 대한 내용도 적어두고 이거에 대한 웨이트 프랙션, 그 매트리얼 밸런시스도 같이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조직 베이시스는 1시간으로 잡았고 매트리얼 밸런시스는 어떻게 되냐? 전체적인 시스템 매트리얼 밸런시스는 W, 물에 대한 W 더하기 F,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텀을 더한 게 결국 P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매트리얼, 오버롤 매트리얼 밸런시스였고요. 그리고 알려줬던 게 뭐예요? 그 최종 그 ratio of the
full weight of water to product solution of 0.9. 최종 프로덕트에 물의 비율이 0.9라는 거예요. 0.9. 수산화 나트륨과 물의 비율이겠죠. 그럼 이게 0.9면 PW over P, 그러니까 P분의 W가 0.9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F가 1000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결과적으로 이제 P도 구할 수 있죠. 이 레이시오가 0.9인데 F 값을 알려줬으니까 P는 1000kg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W는 900kg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약간 숫자 착오가 있었는데 이 숫자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F가 1000이죠. 그죠? F가 1000이고 P분의 W가 0.9. 그러니까 W 오버 P가 0.9면 P는 10,000kg이 됩니다. 왜냐면은 요거에 0.9면 10,000kg 기준에 0.9 얘는 9,000kg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W 플러스 F가 P니까 W가 9,000이고 F가 1,000이니까 최종 P는 10,000kg, 그쵸? 10,000kg 분의 W 9,000이니까 0.9가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 물질 컴포넌트들에 대한 매트리얼 밸런스를 세우면 물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이 각각 플로우당 물이 어떻게 어떤 프랙션으로 더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W는 물이 100%잖아요. 그러면 프랙션이 1이죠. 100%는 1이니까. 그러면 W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F에는 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F 곱하기 물은 프랙션이 없으니까 0이 F 물에 대한 프랙션 곱하기 그러니까 웨이트 프랙션이겠죠. 물에 대한 웨이트 프랙션 곱하기 P가 되는 겁니다. 최종 합 P의 웨이트 프랙션만 곱하면 물에 대한 게 나오게 됐죠. 내겠죠.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NaOH 같은 경우는 W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0을 곱하고 F에는 100%였으니까 1을 곱하면 최종 웨이트 프랙션 이 P에 대한 웨이트 프랙션이 F, NaOH에 대한 웨이트 프랙션 F 값만 곱하면 이 P의 안에서의 NaOH가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F는 어떻게 표현할 수 물에 대한 웨이트 프랙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W 오버 P가 9,000 오버 만이니까 0.9가 되고 NaOH의 웨이트 프랙션은 F 오버 P가 0.1이 되겠죠. 그렇죠? 만분의 1000이니까 0.1. 이런 식으로도 매트리얼 밸런스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 전체 오버롤 매트리얼 밸런스를 이렇게 세우고 각각 정보에 대한 무게들을 가지고 이렇게 각각 성분을 뽑아낼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성분별 매트리얼 밸런스를 이렇게 물과 NaOH로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웨이트 프랙션 최종 P에 대한 웨이트 프랙션을 물과 수산화 나트륨으로 각각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웨이트 프랙션은 최종 0.9가 되는 거고요. 이건 사실 문제에서 알려줬었던 거고요. 그럼 당연히 그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웨이트 프랙션은 0.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최종 합이 1이어야 되니까 모든 컴포넌트의 합이 1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보다도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키 포인트는 이 블락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요거를 그리고 이 안에 정보를 각각 이렇게 적어주고 모르는 건 어떤 식으로 뭐 W를 적든 뭐를 적든 뭐 어떻게 적든 적고 최종 프로덕트 P는 몇 킬로그램 이것도 사실 unknown인 거죠. 알지 못하는 변수들을 그 안에서 이렇게 컴포넌트들로 정리를 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매트리얼 밸런시스를 풀기 위해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일종의 심벌을 이제 알아둬야 할 심벌들을 좀 정리해 놓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도 쓰기를 권해 드립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심벌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미는 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의미와 같습니다. 보통 F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flow of mass, mass flow이고요. 이게 뒤에 킬로그램이 있으니까 킬로그램으로 정한 mass flow를 얘기를 하고요. 이 F 밑에 total이나 TOT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total flow of material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양을 의미하는 거죠. 각각 뭐 더해진 게 최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F에 이 상첨자로 정해지는 게 뭐냐면
follow in stream number one. stream number one. 그러니까 스트림 넘버를 표현한 거예요. 스트림 넘버. 그리고 이 핫점자로 A가 써 있고 파운드가 써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핫점자로 써 있는 거는 컴포넌트들을 의미합니다. 컴포넌트. 아까 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물과 수산화 나트륨을 아래에 썼던 거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그게 파운드로 표현됐다라는 거죠. 혹은 킬로그램을 하면 뒤에가 FA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리고 MA는 mass flow입니다. mass flow. 컴포넌트 A에 대한 mass flow. 결국엔 이제 아래 첨자로 되는 건 성분이라는 건 동일한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다만 이 토탈이라고 써 있거나 TOT라고 써 있는 건 이제 mass flow의 합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M 하첨자 A 상첨자 F1은 mass flow of component A in stream F1. 그러니까 F1 스트림에 A라는 성분의 mass flow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N은 잘 아시다시피 몰로 표현한 겁니다. 같은 논리로. 그리고 이 더블처럼 보이는 거는 소문자, 오메가의 소문자 형태고요. 똑같이 A와 F는 하첨자는 성분, 상첨자는 이제 flow, stream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X는 소문자 X는 몰 프랙션입니다. 몰 프랙션. 똑같이 성분 A의 몰 프랙션인데 스트림 F의 상첨자 F는 스트림이라고 있죠.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 흐름 안에 성분을 하첨자로 쓰는 거죠. 그리고 Y는 사실 지금은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좀 많이 쓸 다른 과목 아마 3, 4학년 올라가면 더 많이 쓸 거예요. 보통 X는 몰로 쓰고 Y는 이제 가스에 대해서 많이 씁니다. 가스의 몰 프랙션. 가스의 몰 프랙션. 보통 X는 X상의 몰 프랙션을 많이 쓰거든요. X상의 몰 프랙션을 보통 표현하고요. Y는 가스의 몰 프랙션을 의미한다. X는 X상의 몰 프랙션, Y는 가스의 몰 프랙션. 요거 이제 보통 통용화된 이 내용이니까 잘 이번 참에 외우세요. 네, 외우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새롭게 본인만의 방법으로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과거부터 쭉 써왔던 어떤 관습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통 우리가 꼭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쭉 써왔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거나 할 때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 알고 적용하고 사용하기를 좀 권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사실 여기까지 나갈 예정이고요. 다음 강의 시간부터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한 개념과 이와 관련된 매트리얼 밸런스 문제를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했습니다.